현대사 사전 1 8.15 광복과 국토 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8도선의 설정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계사에서 첫 번째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인 원자폭탄 투하가 되겠죠. 사진의 모습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해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대의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자, 사진의 모습은 소련군이 만주 전략 공세 작전이라고 해서 세 방향으로 만주에 있는 관동군, 일본 관동군을 향해서 내려오는 작전 계획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련은 38도선 이북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소련군 극동군 사령부 25군은 1945년 8월 말까지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점령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진은 평양에 입성한 소련 제25군을 맞이하고 있는 평양에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한다, 소련 연합군을 환영한다, 이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플랜카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소련이 빠른 속도로 38도선 쪽 한반도로 내려오게 되자 미국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직 미국은 한반도에도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안합니다. 38도선은 외관상은 한반도를 2등분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인구의 3분의 2가 남한에 집중되어 있었고 한반도의 중심지인 서울과 주요한 항구 도시인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등이 남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미국은 이미 이전부터 분할 점령에 대한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8월 15일 이전에 발표된 문서는 아니고요. 1945년 9월 2일에 공포돼서 8월 15일에 땡겨서 소급 적용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메가더가 사령관이었죠. 자, 그 중에 우리 한반도 분할 점령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비조에 만주와 북위 38도 이북의 한국, 그리고 남부 사할린의 모든 일본군 선임 지휘관은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이 대본영과 그 선임 지휘관들, 일본이죠. 그리고 일본 본토와 부속도서, 북위 38도 이남의 한국과 필리핀의 모든 일본군은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에게 항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도선 이북의 한국은 38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군들은 소련 극동군 사령관에게 항복해라. 38도선 이남의 한국에 있는 일본군들은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도선은 최초로 보면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기 위한 그런 임시로 그어진 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도 보면은 당시에 어떻게 미국이 계획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당시의 지도, 일반 명령 제1호에 첨부되어져 있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에 이렇게 제안을 해가긴 했지만 미국이 이 한반도 분할 점령, 특히 38도선을 기준으로 하는 분할 점령에 소련이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제안은 해보지만 이미 한반도를 향해서 소련이 빨리 내려온 상태였고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련이 받아들일 것이냐는 미국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보면은 의외로 미국도 예상하지 못하게 소련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를 보면요, 우리들은 소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군이 현실적으로 진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북쪽이었지만 38도선을 건의하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련군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것을 감안하였지만 그래도 더 북쪽이었던, 미국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보다 북쪽이었던 38도선에서 분할 점령하자라고 제시를 했다는 얘기죠. 미군 관할 지역 내에 한국의 수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소련이 38도선을 받아들였을 당시 본인은 약간 놀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게 미군들은 놀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 지역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비추어 볼 때 아직 미국은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했으니까요. 한반도에 소련은 훨씬 남쪽의 선을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도 있었던 그런 군사력과 상황이었지만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의 이유로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북위 38도선을 한반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게 되면서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남쪽으로는 미군이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소련은 어떻게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는지 살펴보면요, 38도선 이남과 이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945년 9월 초 미군이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습니다. 이제 38도선 이남 지역의 상황이죠. 1945년 9월 8일에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9월 9일에 조선 총독의 항복을 정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9월 8일에 미국 육군 24군단이 남한 점령을 위해 인천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24군단은 1944년 하와이에서 하지 중장의 사령관으로 하여 창설된 부대입니다. 자, 소련군의 빠른 남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에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미 육군 24군단에 빨리 니네가 남한으로 가라 라고 해서 남한 점령군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하지 중장, 이 24군단을 이끌고 있던 하지 중장은 이제 민정에 대한, 정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전형적인 전투 담당 야정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으로서는 빨리 빨리 한반도에 들어가서 이제 소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군정청을 설치합니다. 군정청을 설치하고 38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의 미군정 통치가 실시됩니다. 사진은요, 1945년 9월 9일 조선 총독부 청사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개항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통치의 주체가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군정청은요,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조선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 중장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 유지 정책이었습니다.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베 노부유키 등 총독부 관료들이 그대로 데리고선 유임시키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인들이 너무 거세게 반발하자 철회하고 미군 장교들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은 혼란에 막겠다는 이유로 일제 관리들과 경찰들은 그대로 기용합니다. 그래서 친일 잔재 청산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죠. 또한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인정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미국이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긴 하지만 임시정부의 요인의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제 미국은 그렇게 요구했고 서약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미군정은 미군정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뿐 아니라 해방 직후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조선인민공화국과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있었던 여러 곳에 성립되었던 인민위원회도 강제 해산되고 영향력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 포고문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 맥어더 사령관 제1호 포고문을 보면요, 9월 9일이죠.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된다. 자,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면 이제 중요한 사업, 그러니까 총독부나 경찰에,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총독부나 경찰 업무를 보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 일을 하고 있어라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3.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또는 공공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해방군의 모습보다는 점령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군정의 포고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8도선 이북의 상황을 보면요. 자, 38도선 이북에도 이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들이 결성이 됐죠.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서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소련은 행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이양합니다. 그래서 간접 통치 방식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소련군 제25군 사령부 산하에 민정기관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조선인들의 인민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 통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간접 통치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의 상황이 아무래도 약간 사회주의 세력에게 좀 우호적이었던 분위기 또한 소련이 이렇게 간접 통치로 가게 되는 하나의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 국동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 제1호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외놈들이 파기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자, 이렇게 소련군 포고문은요, 앞에서 보았던 미군 포고문과 조금 비교가 됩니다. 미군 포고문은 하지 마라, 말 들어라, 안 들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식이라면은 지금 소련군 포고문은 기억해라, 행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기에 달려있다 라는 식으로 약간 해방군의 느낌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